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의 박노선입니다. 예, 오늘 되게 시의성 있고 되게 핫 이슈이긴 한데 제가 저도 금융경제학을 강의하고 통화정책에 관심은 있지만 아주 리거러스한 어떤 이 분석들을 항상 팔로우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간접적인 정보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도 조금 얹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 김진일 교수님이 전에 페드에 많이 계셨었기 때문에 그런 백그라운드 스토리나 히스토리 관련된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세계 경제를 좀 요약하고 그리고 미국이 가장 중요한 어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데 지금 한국은행이 어떤 측면에서 지금 약간의 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지를 정리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교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가 세세하게 되게 자료는 많았는데 저도 다 자세하게는 못 읽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의 지금 현황은 코비드-19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였는데 최근에 안정세로 접어드는 추세, 그러니까 목표 인플레이션율에 근접해 가고 있거나 그 주변에서 맴도는 그래서 상당히 잘 잡혀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자율이 급격하게 좀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경기 둔화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어떤 코스트로 생각을 하면서 경기 둔화를 가능한 한 좀 적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 왔는데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PC,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이게 이제 주된 지표인데요. 6월부터 9월까지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2.4, 2.5, 2.3, 2.1 거의 2% 목표 수준에 거의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둔화가 얼마나 왔느냐를 보면 상당히 고용은 견조한 편입니다. 약간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자율에 그래서 피봇 정책이 전환이 시작이 됐는데요. 고용이 어느 정도 견조하냐면 2023년은 평균적으로 3%대 후반이었고요.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죠. 근데 2023년도 이자율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고용시장에 나타날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상당히 견조해서 약간 상승하는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 4.1%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축이 없이, 그러니까 수축이 되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율이 안정적으로 되는 상당히 성공적인 바램으로 연착륙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약간의 변수들이 많이 생긴 것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4년 2쿼터에는 3%,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3%고 연율로 했을 때 3%고요. 2014년 3쿼터에는 2.8%.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실현된 지표고요. 이게 이제 early 이제 estimate고, 여기에 이제 뭘 보고 있냐면요. 아까 김재리 교수님도 소개하셨지만 이제 FOMC 멤버들이 다 플랫하는 거는 이제 하나고요. 프로젝션을 FOMC 회의 끝나고 멤버들이 이제 설문조사 겸 이제 프로젝션을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도 있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있고, 인플레이션율도 있고 그런 기대에 대한 앞으로 예상 경로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는데 그 표가 아주 자세하게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장기적으로는 2%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IMF나 그런 전망 기관에서 올해도 3.2% 정도, 내년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착륙 과정에 있는 게 아니냐. 다만 이제 과거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중국이나 인도의 그 아주 높은 성장세는 많이 꺾여져서 중국과 인도는 뭐 조금 낮아진, 중국 같은 경우는 4.5% 정도, 인도 같은 경우는 뭐 한 5%대 정도로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정도로 연착륙에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큰 뭐라 그럴까 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조용히 좀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였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들도 있고 또 실제로 정책 내용을 보면 이게 좀 모순적인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도 좀 모르겠고 다만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보는 거는 이제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하려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좀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진일 교수님이 이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닷플랫이라고 매번 금통위 회의 때마다 그러니까 FOMC 회의 때마다 이게 나오지는 않고요. 나오는 달이 있습니다. 9월 달이 이제 가장 최근에 설문조사해서 나온 건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미 이제 9월 달에 50bp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말에는 이 정도까지 내려갈 거다. 2025년 말에는 이 정도까지 내려갈 거고 2026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 수준, 이게 롱거런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려고 그러는 거는 얼마나 빨리 내릴 거를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장기적인 금리 수준이 어떤 건지를 보는 건데요. 한 2%대 후반 정도가 이제 장기적인 어떤 균형, 뭐 우리로 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막 하죠. 2%대 후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리냐는 올해 그 50bp 내린 후에 9월 달에 11월에 대선 끝나고 바로 그 고주에 있었던 게서 25bp 내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12월 달에 또 한 번 더 25bp 내려서 100bp를 올해 내리고 내년 1년 동안 또 한 번 100bp를 내릴 것이다라는 게 이제 예상되는 경로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건 마켓에서 본 겁니다. 마켓에서 이제 설문조사 비슷하게 한 거죠.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한테 해서 실시간으로 이거는 조정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12월에 그 FOMC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것 같으냐, 25bp 이나냐, 동결이냐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설문조사 했을 때.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 확정된 다음에 이게 조사된 겁니다. 이게 언제 엊그저께 제가 이제 봤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봤더니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보다. 그래서 65%의 사람들은 25bp를 여전히 12월 달에 내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1월 달에 또 있습니다. 1월 29일 날 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조금 달라졌죠. 예전 같았으면 이제 25bp씩 조금 더 차근차근 내려가는 경로를 생각했을 텐데, 이 대다수 사람들은 여기서 12월 달에 한번 내리고, 그 다음에는 동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겨우 20% 사람들이고, 지금부터 12월, 1월 아무것도 안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생겼어요. 23%나.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천천히 원래 생각했던 경로보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천천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트럼프 얘기를 좀 하면은요. 전하고 다른 점은 전에는 의회에서 제지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상하원의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맘만 먹으면 다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훨씬 더 시리어스하게 보는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국 우선주의 무역 이민 재정 정책입니다. 법인세 감면이라고 Tax Cut and Jobs Act라는 법이 2018년에서 발효가 됐는데 그게
주요 내용이 법인세를 35%에서 최고 세율이 35%에서 21%로 감면한 겁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25년 말이 한시적으로 끝나는데 저거를 유지할 거다라는 생각 이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21%를 다시 또 20%로 더 내릴 거다. 뭐 그런 법인세 감면 따라서 기업한테 좋은 경영 환경을 제공한다. 반대로 이제 미국 기업 말고 외국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 친환경 관련 보조금 폐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있죠. IRA 그것도 폐지하겠다, 축소하겠다.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이 IRA 철폐나 축소.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관세를 이렇게 모두 다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 중국은 60% 하겠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게 실현이 되면 그러니까 뭐 무역하시는 허정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부과의 효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은 이러면 미국의 그러면 수입이 줄든지 아니면 국제 가격이 떨어지고 관세 효과가 적게 나타나려면 수입이 수록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가격이 오르는 국내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미국이 예를 들어 중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 수출 상품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옛날에 카툰에 조크처럼 쓴 게 있는데 집에 갔더니 방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중국산 제품을 다 없애버려 봤어. 그랬더니 집이 텅 빈 거예요. 그런 카툰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못한 것들이 되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입이 준다기보다 인플레이션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성장률이 보호무역 등으로 인해서 하방 위험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관세를 하면 상대방도 호혜적으로 같이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는데 왜냐하면 법인세 감면하고 소득세도 아마 일부 감면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관세로 메꾸겠다는 거거든요. 관세로 메꿔서 재정 적자는 안 키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거다. 그래서 국채 이자율이 상승하는 게 트럼프 당선된 후에 금융시장에서 미국 장기 국채 국채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감세, 확장적 재정 효과, 그래서 관세 효과로 막아야 되는데 이게 더 크다. 그래서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뭐 성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심화, 그래서 통화 정책 및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골자만 따로 얘기를 하면은요.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는 페드는 좀 천천히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준금리는 못 내린다는 얘기냐. 지금 피봇해서 내려가는데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 이자율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만기가 짧은 게 아니고요. 3년, 5년, 10년, 30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초단기 Federal Funds Rate하고 장기 국채하고는 좀 변동성이 같이 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 이자율은 상승하지 아무리 Federal Funds Rate를 내린다 하더라도 이자율이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법인세 감면의 효과냐 관세 부과의 효과냐 어떤 게 더 이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이자율 경로가 변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초단기 금리는 Federal Funds Rate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결국 금융시장의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금융시장의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그런 요인들도 있고 해서 인하를 지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자꾸 하는 얘기가 페드는 자기 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페드가 독립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봅니다. 예. 물론 뭐 제롬 파월 다음에 다른 사람이 좀 더 순종적인 사람이 의장이 되면 모를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독립성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을 잠깐 말씀드리고 나중에 좀 중장기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 지금 1.3%를 기록. 1년 전에 비해서 1.3%입니다. 상당히 잡혔죠. 이 CPI가 뭐 그거보다 더 낮은 적도 있었습니다. 1.3%보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우리나라 빨리 내려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미부터 일부 정부는 행정부 쪽에서는 또 내려줬으면 실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쨌든 지난달에 10월에 25bp 내릴 때 충분히 이제는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돼 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중장기적으로 뭐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거냐는 결국 경기하고 외부적 요인,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트럼프 이후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자, 그럼 이제 실물 경기를 잠깐 보면은요. 잠재 성장률이 좀 GDP 성장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3쿼터 때 2쿼터에 비해서 0.1%밖에 증가를 안 했고, 1년 전에 비해서는 몇 퍼센트였죠? 1.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들은 그냥 HP 필터링을 한 거고요.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소비도 좀 낮고 투자가 좀 더 많이 낮습니다. 이 마이너스입니다. 투자의 증가율이 마이너스고요. 다만 수출이 괜찮았었는데 그것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10월 수출 봤더니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 그냥 뭐 10월부터 좀 안 좋아. 10월도 또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으니, 실물 경기가 안 좋으니 이게 이제 내려야 되는 쪽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고, 정부 쪽에서도 좀 내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못 내린 이유가, 이제까지 쭉 못 내렸다가 이제 짧게 내렸고 10월 말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근데 11월 말에 있는 거에서도 그 시장 사람들은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세 번째 목표로 들어가 있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볼 때 가계대출이 별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물론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입니다만은, 이렇게 빨리 늘은 거는 이 DSR이 2개월 연기되면서 미리 빨리빨리 대출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때 많이 늘었고, 이게 조원입니다. 9.2조 원, 5조 6천억 원입니다. 그만큼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10월은 이제 9월까지 받은 거 다 했으니까 10월은 적겠네 봤더니 은행은 적어졌는데 제2금융권은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합쳐놓으니까 6.6조 원으로 늘어났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계부채는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위험한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드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집을 파는 사람은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몇 년 전에 대출을 받은 것을 이제 해소를 하고 나갈 겁니다. 근데 사는 사람은 올라간 집값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만 생기면, 누군가가 손바꿈만 있으면 당연히 가계부채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위험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그래서 아무리 은행이 줄이려고 해도 집이 거래만 되기만 하면 가계대출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위험신호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집값이 오른 거에 레그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이자율이 높았든 낮았든 당연히 계속 증가는 할 겁니다. 뭐 GDP의 몇 퍼센트를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축소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추세적으로는 축소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올랐다고 해서 뭐라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뭐 질적인 측면에서 이윤수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들, 왜냐하면 DSR이 전반적으로 시행되면서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이제 이쪽 측면에서 못 내렸다가 이제 조금 내린 건데 PF 대출이 좀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보면 이 각 부문이 총액이고요, 이게 이 크기가. 근데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말에 비해서 2, 4분기가 약간 줄어들었는데 지금 위험한 이게 이제 3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입니다. 이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보면은 작년 말에 비해서 다 높아졌습니다. 증권회사, 저축은행은 29.7%, 상호금융은 19.7%. 은행은 별로 노출이 안 돼 있는데요. 나머지 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도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게 이 연체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돌려막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자율이 낮아지면 이게 좀 더 원활하게 좀 살아나갈 것 같고, 이자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여기가 이제 정리가 조금씩 되겠죠. 이게 약간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자율을 PF 대출과 관련시켜서 이자율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뭐 인하 요인과 동결 요인이 있는데 인상 요인은 없습니다. 11월 말에 있는 거에 대해서 보면 뭐 인하 요인도 있고 동결 요인도 있는데 제 생각에 최근의 추세는 금통위의 추세는 이 금융 안정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또는 한 가지 또 추가적인 게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넘었는데 수입물가 상승률이 이제 높아지고요. 뭐 신문기사에 났다가 뭐 막 제거되기도 했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뉴욕 가가지고 IR 하면서 한국인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기사화됐다가 지우라고 해서 또 없어지고 그랬는데 1,400원 되는 게 뭐 지금 이자율 변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용인하겠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용인하겠다 했으면 한국인 때문이다 했었잖아. 그건 아니고. 뭐 근데 이제 이자율을 내리면 더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기재부는 외환 관리를 하면서 외환 보유고 관리를 하면서 환율에 신경을 쓰는 주무부서가 기재부인데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나중에는 자기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1,400원대가 뉴노멀이다라고 기자들이 처음에 썼었어요. 그걸 보면서 1,400원이 쉽사리 내려가는 쪽으로 막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제 경제대학원이나 금융경제학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과반수가 동결을 예상하더라고요. 네, 한국은행이 동결할 거다. 11월 말에 30일 날 있는 그 금통위 회의에. 예, 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장영성 금통위원이 지난 금통위 때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동결 의견을 냈습니다만 저는 뭐 생각은 지난번에 동결하고 지금 내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건 뭐 생각하기엔 나름인 것 같고요. 이 수준을 동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전 이제 PF 대출과 관련돼서 숨통을 틔워주는 게 좋을까 내려서 아니면 계속 유지해서 구조 조정을 정리를 좀 촉진하는 게 좋을까 그랬을 때 저는 후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두 가지 이슈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 텐데요. 중장기 이슈의 한미금리차, 금리차 이제 차입니다. 그러니까 뺀 거예요. 이거는 초단기 금리고 3년짜리 국채금리, 5년짜리, 10년짜리 해보면 역전된 경우가 이 국채금리로 보면은요. 요때는 살짝이고요. 2018년, 19년 요때 잠깐 하고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초단기 정책금리는 이때도 역전이 됐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장기간인데 이게 이때는 뭐 코비드 19하고도 관련이 그 직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늦게 금리를 올려서 그런지 금리를 그때 조금 어떻게 생각돼요? 그때 조정이 어떻게 됐는데 이때 약간 역전된 게 있었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요. 지금이 좀 긴 상황인데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쪽을 보시면 금리 차하고 환율하고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상목 부총리도 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내려가니까 금리가 역전되니까 이게 올라가는 추세는 보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좀 덜했는데 최근에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슈는 이제 중립금리가 얼마냐 했을 때 제가 뭐 아무리 생각해도 뭐 우리나라 금통위원들은 그걸 얘기를 안 하니까, 속내를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 없고요. 그냥 생각한 거고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롱걸원에서의 프로젝션을 보면 2.75에서 3.0을 보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생각을 해보면 2.5에서 3.0 대략 비슷한 수준 아닐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하고 금리하고 지금 이제 초단기 금리는 좀 차이가 있는데, 미국이 내릴 때마다 우리가 내리면 격차가 안 좁혀집니다. 어차피 수렴해야 될 게 이거라고 하면 조금 천천히 내려야 되는 게 미국보다는, 그래서 비슷해져야 되는 수준으로 가는 게 장기전 수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가계부채 축소를 이자율 정책으로만 수행하기는 어려우니까 가계부채 신경 쓰다가 이자율을 뭐 자꾸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는 전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DSR이 집행되는 걸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차라리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PF 대출을 좀 정리가 되도록 한계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구조조정이 미루어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이자율을 낮추면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그런 과정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향후 전망요, 불확실합니다. 트럼프가 안 나타났으면 이랑 연착륙이 됐을 텐데 불확실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불확실합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가 대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일 거고요. 그래서 누가 주장하기로는 대체 불가능한 제품들을 미국에 공급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을 수가 없는 제품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걔네들은 뭐 관세를 깎아주든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열차게 AI 그 제품들을 더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되게 어려운 시기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한 대로 하면 어려운 시기가 우리한테도 올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이 대응책 마련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보통하고 달라요. 보면 세계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 보통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세계 경제 흐름, 통화 정책 변화, 이겁니다. 원래 타이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여기에 맞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흐름은 좀 트렌드를 보겠다는 얘기냐,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뭐 조금 롱텀 그걸 가지고 얘기하자, 뭐 이렇게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까 그 IMF 월드 아웃룩 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뭐 제가 뭐 얘기해야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 타이틀이 팔러스 피벗에다가 라이징 스렛입니다. 그래서 라이징 스렛은 다운사이드 리스크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뭐 다 아는 겁니다. 또 여기서 얘기했고, 도대체 IMF는 뭐를, 그러니까 리저널 컨플릭트, 이거 뭐 우크라이나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 통화 긴축을 지금 푼다 그러지만 사실은 너무 많이 해서 그 푼다 그래도 그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자꾸 이 서브린 뎃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뭐 아니죠. 아직은 지금 가계부채 얘기하고 있고, 뭐 기업부채도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개도국, 많은 개도국은 미국도 대상이 될 수 있죠.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차이나 슬로우다운 얘기도 했고, 이거 우리한테는 굉장한 그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뭐 보호주의 압력은 뭐 트럼프 때문에 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팔러시 피벗에서 그걸 트리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트리플이냐? 모니터리 팔러시는 뭐 뉴트럴, 중립금리 수준이 얼마인지는 뭐
여기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피스칼 팔러시도 이제는 좀 안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스트럭처럴 리폼도 해야 된다. 뭐를 하는 게 스트럭처럴 리폼이냐? 여기도 계속 얘기하면 소셜 억셉터빌리티를 높이라는 거예요. IMF는 이런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스트레스이 있다. 경제 성장률은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트럼프 때문에 더 심해질지 그거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정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무래도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관한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IMF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세계 경제는 내년에 나빠지진 않아요. 올해하고 비슷한데 미국은 나빠지고 그다음에 중국은 떨어지는데 왜 나빠지지 않냐면 유럽이 좋아지고 일본도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나라도 있지만 올라가는 나라가 있어서 자오간 내년은 전체적으로 이렇다. 그 사람들 견해입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 전망은 이건 어제인가요? 어제죠? 10일이면. KDI가 전망 발표하면서 연합뉴스에 나온 겁니다. 여기 순서는 최근 발표 순이에요. 제일 늦게 제일 일찍 전망한 게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올수록 역시 다 낮아지죠. 내년은 2.0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을 보면은 KDI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가장 낮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KDI 물론 한국은행은 8월에 했으니까 제일 낮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쪽에 많이 베팅을 하는 편이죠. 이제 통화 정책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 진짜 물가 안정 목표를 한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행운에 따른 거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물가 안정 목표제 안 하는 미국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한국은행에서 따온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였다가 이렇게 중간에 물론 아까 2008년에 왜 이렇게 김준수 총재 있을 때죠. 왜 그렇게 금리를 올렸느냐? 그러니까 소꿀같이 그때 물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일 높았죠. 여기 2008년에 물가를 잡겠다는 파이터의 정신을 좀 발휘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꺾여버렸죠. 그냥 경제 성장이 물가는 저절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파이팅을 한번 하겠다.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우리나라 물가 안정 목표제 하면 올라가면 안정 목표제 얘기하지 여기보다 많이 떨어지면 조용해요. 떨어지는 건 괜찮아. 올라가면 야단이에요. 원래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그게 아니죠. 그 목표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지켜도 그만 내려가면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예 꼴대도 옮겨버렸어요. 2%로 3%, 2%로 목표도 낮췄습니다. 이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가 안정 목표제에서 중앙은행이 저도 많은 페이퍼를 쓰고 이제 생각이 나네. 조디 갈리가 AER에 미국의 마니터리 팔러시가 80년대 이전과 저도 우리나라 마니터리 팔러시를 똑같이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반응하는 게 굉장히 늦어요.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비독립적이라서 그러냐? 그건 모르겠어요. 독립적이면은 과연 더 했을까?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통화정책 금리의 효과가 미국같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액티브하지 않은 건지 자관 액티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2% 목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올해 내년에 그 경제 선마 물가 상승률이 1점 몇 %죠? 그럼 금리를 내릴 것인지 얼마나 내릴 것인지 그냥 아니면 옛날식으로 하면 내려가는 건 좋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을 생각해서. 그게 옛날 방식입니다. 내려가는 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물가 상승률을 올리려고 하냐 이거예요. 경기를 왜 그 활성화하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금리 내려봤자 소비도 안 는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죠. 뭐 금리 내려주면 소비를 안 내지만 원래 금리와 소비는 아니죠. 금리는 투자죠. 근데 뭐 투자는 금리의 반응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 주택은 막고 있고 건설 투자는 그러니 뭐 소비하고 금리를 원래 본 건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다. 미국에 비해서는 패시브하다. 여기 그 기준금리 아까 우리나라 저 기준금리 많이 봤습니다. 여기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 보면 변동폭이 확실히 다르고 우리는 계속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추세에다가 요즘 와서 그냥 포스트 팬데믹 기간에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다시 내릴지 그것은 아마 저 생각에는 경제 성장률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장기 실질금리 아까 왜 뭐 최근에 와서 보면은 아까 뭐 최근에 와서 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마이너스로 났느냐? 한국이 더 낮다 이거죠? 그런 거죠? 그거였죠, 그죠? 한국의 실질금리가 더 낮았다. 이게 뭐 내 생각에는 여기 지금 미국의 장기 실질금리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지금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다시 올랐습니다. 상당히 오르고 있어요. 이게 물론 뭐 인플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장기 침체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추세가 앞으로 계속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 침체 가능성 이 논쟁이 저는 아직도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뭐 서머스는 장기적 침체가 종식됐다라고 본인이 장기적 침체 얘기하고 본인이 종식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 별로 보도를 못하는 게 본인은 인플레가 오래 갈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오래 갔다는 거는 침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조용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 공화당이 굉장히 좋아했던 구다트 프라단인가요? 이 책이 뭐 있죠? 이게 20년에 나온 거. 그래서 고령화나 세계화 후퇴나 중국 저임금 노동자의 영향력 감소나 그다음에 재정 적자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뭐 트럼프는 굉장히 좋아했죠. 그다음에 실질금리도 상승한다. 실질금리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이 사람 예측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금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도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반면에 옵스펠드 같은 사람은 다시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실질금리 상승, 이 구타트나 뭐 이런 사람이 얘기한 거는 팬데믹 종식과 관련된 거고 끝나면 다시 이제 옛날 추세가 살아날 것이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기적 침체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뭐 일본 보고 자꾸 저러는데 우리나라는 자 과연 장기적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 마지막 토픽입니다. 전망을 하면 과연 우리나라가 물가 안정 목표에 얼마나 충실할 거냐. 인플레가 앞으로 0%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리는데 이게 장기적 침체로 보고 내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1.3%예요 지금. 조금만 내려가면 0%대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얘기 이거 이렇게 되면 또 재정을 굉장히 많이 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뭐 재정 부채도 얼마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또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뭐 통화정책이
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피스칼 도미넌스가 일어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 한국은행이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또 어떤 충격으로 금융위기가 사실은 한국은행 총재는 이걸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의 어떤 충격.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강남의 학군까지 조정하면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할 이유가 있겠어요? 굉장히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하락하면 바로 위기가 올 걸로. 자, 어쨌든 피스칼 도미넌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뭐 이창용 총재는 이 파이낸셜 도미넌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게 뭐 우리가 그 자꾸 그 페드에 보고 그 비둘기 파냐 매파냐 우리 발표할 때도 자꾸 그 화면이 슬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나는 개다. 새가 아니고 나는 개다라는 거예요. 대다독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꾸 왜 비둘기 매파를 얘기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김진일 교수님이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여기서 굴수비의 그 내용에도 타당하지만 제가 여기 멜빈 킹이 올해죠. 올해 쓴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대해서 쓴 페이퍼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발표한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여기 썼냐 하면은 뭐 자료나 에비던스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결론에 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코트하는 문장이 아마 비드라는 사람이에요. 결론에 멜빈 킹은 뭐 영국 영란은행 총재를 뭐 2번 했죠. 2텀 했죠.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찾아봤어요. 어쨌든 이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물가 안정제,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글쎄 데이터나 에비던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미지네이션이 중요하다.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도 하면서 통화 정책을 해야지 자꾸 데이터만 비다 보면 그게 제대로 대처가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미래가 데이터에서부터 잘 안 나온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언서튼티가 항상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페드가 포스트 팬데믹에 벌써 판단을 잘 못하지 않았느냐. 그게 뭐 자꾸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팬데믹 이후에 일어날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항구가 뭐 버틀렉이 생기고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생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네이션이 상당히 약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통화 정책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네이션을 생각하고 통화 정책을 집행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항상 수동적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먼저 선제적으로 나간 모멘텀이 있었지만 아까 금리를 먼저 올렸다. 이창용 총재 오기 전이죠. 또 그때는 또 나름대로 물가와 환율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올리기 시작하고 다른 이유로 또 다 그런 겁니다. 뭐 우리만 올린 게 아니고 대만도 올리고 그때 같이. 그다음에 이창용 총재 오면서 또 올리고 저건 나라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멜빈 킹이 물가 안정 목표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